도시 설계라는 거는 뭐 다른 건축이나 도시계획 조경 이런 거하고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세 가지, 네 가지 다른 분야를 겹쳐서 보는 겁니다. 겹쳐서. 혹은 뭐 중첩해서 본다고 그럴까? 영어로는 그걸 갖다가 juxtaposition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겹쳐서 보는 걸 통해서 도시 설계는 각 분야 간에 상충되거나 모순되거나 잘 맞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고 아우러주는 이런 역할이 도시 설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어떤 경우에 뭐 도시 설계하는 사람, 뭐 건축하는 사람, 조경하는 사람, 또 뭐 다른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찍어온 사진을 주르륵 보니까는 건축한 사람은 건물만, 조경한 사람은 가로하고 공원만, 그리고 또 도시계획한 사람은 넓은 도시만 이렇게 찍어왔는데, 도시 설계한 사람은 바로 도시 속에 가로와 건물이 겹쳐져 보이는 이런 사진을 찍어왔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제가 보건된 도시 설계의 특징이고 다른 분야의 다른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설계가 참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야하고 많이 겹쳐 있다 보니까는 독립된 영역으로서 대접받고 취급받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70년대 초반에 도시 설계가 도입하고 나서 그동안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각각의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많은 분야들에게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 토목, 심지어는 혹은 도시계획, 혹은 뭐 건축, 조경 모두 다 이제는 옛날과는 다르게 자기네 행위를 할 때에 내 옆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혹은 오픈 스페이스 옆에 어떤 행위나 건물이 들어설지, 뭐 토목 시설물과 그 옆에 있는 건축물과는 어떤 관계에 있게 될지, 이런 식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점점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적인 접근이 각각의 다른 분야에도 전파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 스스로 사실은 도시 설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정작 도시 설계 영역의 역할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데는 각 분야는 분야마다의 이기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도시 설계와 같은 이러한 종합 조정을 하는, 즉 관계를 맺어주는 이러한 분야가 있어서 상호 관계를 잘 맺어줄 때에 원만하고 또 살기 좋은 그러한 환경이, 공간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도시 설계라는 것이 뭐 처음에는 특히 뭐 독일이라는 나라의 베바웅스플란이라고 하는 소위 B 플랜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왔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 설계를 해오면서는 너무나 많이 외국으로 너무 시선을 돌리고 외국의 사례를 너무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황을 잘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해법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데에 저는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 다른 나라, 해외 이런 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참조하는 이런 수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외국에서 들어온 이 도시 설계를 우리 한국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한국의 현실에 꼭 맞는 이러한 도시 설계를 해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 설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90년대 또 뭐 2000년대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이런 도시 설계적인 아이디어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도시는 굉장히 많이 계획과 설계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개발 경제성, 분양성 이런 것들이 신도시에서도 역시 크게 제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발주처라고 하는 소위 뭐 무슨 공사 이런 데가 발주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발주처에서 좀 더 전반적인 환경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 설계를 대접하고 또 도시 설계를 적용하고 그래야지 하나의 단지나 하나의 필지를 개발하는 개발업자의 단기적이고 아주 작은 공간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도시 설계를 어떻게 보면 어렵다, 혹은 뭐 많은 민원이 생긴다, 이렇게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화제이고 많은 실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신도시와는 다르게 그나마 기왕에 있던 기성시가지의 소위 얘기하는 컨텍스트 혹은 문맥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 설계는 이 도시 재생 쪽에서는 훨씬 더 기존에 있는 컨텍스트를 잘 고려를 하면서 도시 설계를 해야 될 텐데, 사실 현실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시 설계하는 분야 혹은 도시 설계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좀 더 기존 시가지의 물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도시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발 경제성은 여기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발 경제성에만 치우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협을 해서 개발 경제성과 좀 더 나은 도시의 공간 환경, 이 두 가지를 언제든지 잘 타협을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도시 설계를 도입했던 소위 베바웅스플란, 소위 B플랜이라고 부르는 것의 초기의 형태는 뭐냐면은 건축선만 지정하는 겁니다. 건축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건축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건축선이란 공공의 땅과 공공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 사이에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보건대는 뭐 많은 우리 시내에는 그저 건축선만이라도 잘 분명하게 지정하면은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도시 설계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욕심이 좀 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보통 건축선은 2차원적인 평면에 이루어지는 선인데, 입체적인 건축선이 바로 높이입니다. 높이의 규제가 바로 입체적인 건축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입체적인 건축선 정도를 해서 이 건축선 두 개만 가지고도 저는 제가 보건대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 설계의 작업들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발주하는 발주 기관 혹은 시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본 데는 학회나 전문 분야에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도시 설계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인식도 제가 보건대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건축가가 나타나서 내가 도시 설계 다 한다, 조경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도시 설계 하는 사람이고 나 도시 설계 많이 알아, 혹은 교통 토목 이런 하는 사람들도 도시 설계 꼭 한다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자기네들도 디자인에 관한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경향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도시 설계 분야가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건축가가, 아무리 조경 설계가가, 아무리 뭐 교통이나 토목하는 사람이 도시 설계를 잘 알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 그러지만은 제가 보건대는 그거는 너무 스스로를 과도하게 올려 세운,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건축하는 사람이 옆 건물과의 관계라든지 앞에 있는 가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뭐 건축가 스스로의 자질이나 능력도 관계가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축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건축가의 뒤에는 있습니다. 사실 건축가는 건축주의 희망이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미리 도시 설계를 해서 큰 프레임워크를 잡아놔서 건축가들이 훨씬 더 편하게 창조적인 활동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도시 설계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도시 설계가의 역할은 언제든지 중요하고 또 계속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설계 분야는 전통적으로 이제 건축하고 도시 계획의 중간 영역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건축보다는 큰 공간을 다루고 도시계획보다는 작은 공간을 다룬다, 그런 어떤 규모적인 의미에서의 중간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대개 이제 한 그 개별 필지 단위로 그 필지 안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어떤 설계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건축주, 아마 뭐 공공이 건축주가 될 수도 있고 민간이 건축주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을 해서 건물을 설계를 하는 게 주된 그 임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기능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도시,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가까이에 직장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 계획을 하고 중요한 그 도시계획 시설을 배치하는 이제 그런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그 가로 단위라든가 마을 단위라든가 이런 좀 더 작은 규모의 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를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건축도 담당하지 못하고 도시계획도 담당하지 못하는 그 중간 영역이 지금 비어 있고요. 그 중간 영역을 바로 도시설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설계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은 물론 3차원적인 공간을 다루지만 도시계획은 주로 2차원적인 어떤 평면적인 공간을 많이 다루고요. 또 자원의 배분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설계는 3차원적이면서도 좀 건축보다는 보다 큰 규모에서 공공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떤 공공성과 신미성, 기능성,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이나 도시계획 그리고 조경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그런 전문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도시 설계가 이제 제도적으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제도로서 잘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여겨지는데요. 자치단체장이나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 의회 같은 데서는 아직까지도
이 도시 설계라는 분야에 대해서 잘 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초자치단체 레벨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설계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주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이나 아니면 의회 쪽에서 이런 도시 설계에 대한 좀 인식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것이 아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제 그 건축이나 조경, 토목 이제 이런 분야는 확실한 업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역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기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은 건축사가 있고요. 도시계획 기술사라는 게 있고요. 또 조경기술사라는 게 있고 해서 이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이제 확실한 자격증을 가지고 업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 건축이나 그다음에 조경, 도시계획 이런 분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설계는 아직까지 뭐 건축사에 버금가는 도시설계사라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담당하는 전문 회사가 어떤 그 비즈니스에서 자리 잡을 만큼 시장 규모가 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축설계사무소나 조경설계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이제 도시설계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업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가 전문 영역의 별도로 구분된 전문 영역으로 이렇게 확립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도시설계 관련한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 발주가 훨씬 더 많이 되어야 어떤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 쪽에서는 이제 되게 관련 학과들 예를 들면 건축과라든가 도시공학과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학과라든가 이런 관련 학과에서 이제 도시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학부 과정에서는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석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도시설계 전공이라고 해서 별도 전공을 마련해 주는 데도 있고요. 도시계획 전공 안에 이제 도시설계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동 과정이라고 해서 건축, 도시, 조경 이 세 파트가 함께 도시 설계를 운영을 하는 그런 그 학위 과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서는 이제 학부를 포함해서 석박사 과정이 어느 정도 도시 설계 분야가 정착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예전에 도시 설계 분야가 태동했을 때에 한 10여 년 정도 도시설계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등 이제 학회에 준하는 활동을 하다가 약 20년 전에 도시설계학회가 이제 별도 학회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도시설계도 학계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도시설계 분야가 건축, 도시계획, 조경 또 실내 디자인, 공공 디자인 이런 여러 분야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그 관련 분야들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도시 설계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 분야에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다른 외국의 그 도시들과 비교해 봤을 때 도시화의 그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그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국토 전체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그 삼터 도시들을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놓고 이런 이제 건설 사업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구에서 이제 그 차분하게 짚고 넘어갔던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짚지 못하고 이 도시를 건설해 왔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진흥 정책이라든가 억제 정책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부동산을 진흥시킬 때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도시를 짓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억제를 할 때는 또 한동안 이런 건설 사업들이 이제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차분하게 짚으면서 해왔던 그런 도시 설계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압축된 도시화를 겪었다는 그런 현상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건설 정책을 펴왔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의 도시 설계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정체기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앞으로 인구 감소기를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기에 들어가면은 현재의 도시 규모, 크기, 밀도를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도시를 유지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촌 같은 데서는 인구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컴팩트 시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이고요. 도시 서비스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요. 현재 이제 중소대도시 이런 그 도시에서는 좀 그 도시 기반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은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던 제3차 UN 인간 정주 회의라고 하는 헤비타트 3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20여 년간 이제 전 세계의 도시가 지향해야 될 목표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포용 도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뭐 빈부격차를 떠나서 도시의 공공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도시 인프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제 포용도시 개념이고요. 또 스마트 시티는 이미 이제 잘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IT 기술 발달에 힘입어서 굉장히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스마트 시티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컴팩트 시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식으로 이제 도시 규모를 축소시켜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 재난이나 이 질병으로부터 도시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회복 도시 또는 이제 resilient city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흐름들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의 특수한 상황, 짧은 기간에 도시화를 겪었다는 그런 상황하고, 국가적으로 그 부동산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그 특성이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세계적인 흐름, 포용도시라든가 그다음에 컴팩트 시티라든가 리질리언트 시티라든가 이런 큰 흐름에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시 설계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신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도시 규모로 적용이 된 게 바로 1980년대 후반에 수도권 주변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이제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이 5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 전체에 대한 어떤 3차원적인 도시 설계 개념을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3차원으로 입체 설계를 한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뭐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우리가 입체적인 어떤 그 토지용 계획 같은 것들이 이제 최근에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도시의 부분을 3차원으로 이렇게 설계를 함으로써 상당히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5대 신도시 이후에 거의 모든 신도시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3차원적인 도시 설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관행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종시 같은 데를 보면은요, 구역별로 생활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활권별로 별도로 이제 국제 또는 국내 설계 공모를 통해서 좋은 그 설계안을 이제 널리 모집을 하고요. 그 중에 당선된 안을 이제 그대로 실현을 시키는데, 이거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도 그 총괄 계획가라는 이제 마스터 플래너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도시 전체의 어떤 그 앞으로의 방향에 맞게 3차원적인 도시 설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세부적인 그 단지를 설계하는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는, 설계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총괄 기획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의 삼터, 뭐 아파트 단지가 되었든 신도시가 되었든 삼터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3차원적인 도시 설계를 해야 된다는 하나의 그 중요한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가적인 국책 사업으로 관주도 형태로 이게 먼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풀뿌리에서부터 이런 도시 설계가 이 도시재생 사업에 스며들 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도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서울이나 이런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도해서 시행되는 이 도시 재생 사업들이 이제 그 짧은 기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심각한 고민을 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 마감 시간에 쫓겨서 뭐 앵커 시설을 만들고 골목길을 정비하고 뭐 벽화를 그리고 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도시 재생의 이제 중요한 3대 축이 보통은 이제 물리적인 환경을 재생하는 게 있고요. 경제적인 재생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재생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물리적인 환경을 재생하는 분야에서 도시 설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한 2년간 도시재생 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의 상당 부분이 도시 설계가 담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재생 전문가가 제대로 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3차원적인 공간 설계를 통해서 도시가 제대로 재생될 수 있는 그런 도시 설계 전문가의 역할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공급이 따라가 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계에서 이제 도시 설계 영역은 이 업계라는 그 분야의 특성상 이게 기술 자격 제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건축 설계 사무소는 예를 들어서 건축 기사나 건축사를 고용을 해서 예를 들면 업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토목이나 그다음에 조경이나 도시계획이나 다 이렇게 이제 기사, 기술사 이런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도시 설계 분야는 국가 기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도시 설계만을 전담하는 그런 회사가 큰 규모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에는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아직은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도시설계 분야라는 분야의 특성상 이게 여러 인접 분야들과의 협업을 전제로 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경, 그 다음에 토목, 교통 이런 그 인접 분야들 또 공공 디자인 분야도 같이 포함을 해서요. 이런 인접 분야들의 어떤 전문가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현장 중심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야의 특성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도시 설계만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활동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이고요. 따라서 뭐 건축 설계 사무소나 그다음에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나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그런 회사나 이런 쪽에서 이런 그 도시설계 관련 프로젝트들을 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도시설계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훨씬 더 좀 많이 발주가 되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배출이 되어서 좀 확고한 별도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는 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탄소 배출을 저감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요.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런 분야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뭐 현상 설계 공모에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구 단위 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지속 가능 도시라든가 탄소 배출 저감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람길을 확보함으로써 그죠, 여름에 그 무더위를 좀 이렇게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단지 계획이 가능하고요. 또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건물을 적절히 배치를 함으로써 일조량을 좀 덜 받으면서도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의 주동 배치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지 계획 차원에서 3차원적인 설계를 통해서 도입이 가능한 거고요. 또 물순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한여름의 무더위를 또 이렇게 식혀줄 수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 물 절약을 위해서 예를 들면 오수, 빗물을 받아서 재활용하는 그런 장치들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의무화한다든지, 또 중수도라고 해서 좀 화장실에서나 이제 그 청소를 위해서 쓰는 물 같은 것들은 상수도물을 쓰는 게 아니고요. 빗물을 걸러서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오염되지 않은 물을 1차 정화만 해가지고 단지 내에서 순환시킨다든지, 이런 상당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라든가 탄소 배출 저감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 설계 분야가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설계 분야는 우리의 삶을 담는 그 그릇을 만들어내는 분야입니다. 굉장히 숭고한 저는 직업 분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규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법에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 관련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그 도시와 시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공간과 사람이 되겠죠. 공간과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과 사랑을 공간 언어로 풀어내는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제 사람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사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좋은 도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문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그 인문 사회 분야의 어떤 기본 지식과 그 다음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우리가 공학이나 과학적인 지식이 같이 여기에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도로망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교통 그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학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그죠? 잘 돌아가는 도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분야가 도시 설계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분야로 보면은 인문, 사회, 과학, 공학에다가 이제 예술적인 신미성까지를, 아름다운 도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예술 분야까지 해서 한 5개 분야, 최소한 5개 분야가 이 말하자면 이제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그 학문적인 융합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도시 설계는 그 태생부터가 이미 융합 분야고요. 그 융합의 영역도 한두 가지 융합이 아니고 5가지 이상의 그 분야가 융합된 그런 분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실상부 그 융합 학문 분야이고요. 따라서 이런 그 학문적인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우리 도시설계 그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업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첨단에서 우리는 일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좀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조경, 그리고 도시 계획하고 도시 설계가 다른 점은, 건축과 조경은 대상 범위가 좀 작고요. 그 다음에 주로 보는 면이, 건축은 건축 위주로 보고 조경은 조경 위주로 보는 특성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도시 계획은 범위도 상당히 넓고요. 주로 보는 것은 기능적 측면을 주로 보게 되고요. 근데 도시 설계는 범위는 그 중간 정도가 주로 다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기능적인 면 플러스 미적인 면, 시각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게 도시 설계라는 거가 굉장히 학제적인, 그러니까 뭐 건축, 조경,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는 학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학과에서 배우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도시 설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험이 많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받고 활동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설계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쪽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래서 도시설계에 많은 경험과 또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분야가 건축, 조경, 도시계획, 또 도시설계라는 분야가 너무 세 군데 나눠져 있다가 보니까 통합적 교육을 받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도시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각 분야에서 건축이든 도시 부분이든 도시설계가, 좋은 도시설계가를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교과목이나 훈련 과정들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도시설계 분야의 업적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대규모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개발을 할 때 통합적 관점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설계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늦게 시작했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이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도시 설계적 관점의 활동가들이 했다라는 면에서 좀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건축 교육은 너무 지나치게 건축 디자인에 경도돼 있어서 도시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도시설계 분야에서 활동할 후배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도시설계에서 이 직접 설계를 하는 분야가 아니라 도시를 관리하는 분야로서의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도시설계적 관점을 가지고 도시설계적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설계가 해야 될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도시설계가 조금 더 영역을 넓혀가면서 또 도시설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면 도시설계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 사람들이 도시설계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각 분야들이 다 크게 보면 아름다운 도시 또는 그 효율적인 도시, 이상적인 도시를 만드는 분야에서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접점이 만나는 부분이 되면 도시설계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각 분야가 다 도시설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로서의 도시설계는 또 독특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도 가져야 되고 이 안에서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또 각 분야에서 하시는 도시설계가들하고 전문 분야로서의 도시설계가들이 하는 역할하고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설계의 영역을 그러니까 조금 멋진 시각적 디자인을 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한정해서 보면 사실은 지금 많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지구적인 문제들, 지속 가능성, 탄소 배출 이런 문제들의 큰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적 관점에서 기존의 생각과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 이것이 이제 도시 설계가 추구해야 될 광의적 의미라고 본다면 저는 도시 설계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에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시적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노력들, 그거를 종합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도시 설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시 설계 분야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우리나라 학제에서는 도시 설계를 전문으로 가리키는 학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뭐 건축을 공부하고 또는 뭐 조경을 공부하고 또는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도시 설계 분야로 와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래서 이런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전문화된 교육기관이 없다, 교육 과정이 없다라는 것은 한편에서 생각하면 한계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생각하면 기회입니다. 이 분야를 어느 분야도 이렇게 제대로 터치하지 못하는 분야들을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분야의 경험들을 쌓아 나간다면 도시설계가로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박소연입니다. 이번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한국도시설계학회가 도시설계학회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도시설계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이 기쁘고 다시 한번 도시설계학회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 주제 제가 받기로 21세기 도시설계의 담론과 실천, 그리고 부제로는 도시설계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주제로 이제 숙제를 받았는데 이미 여러 우리나라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인터뷰가 진행됐고 아마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인터뷰를 오늘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을 텐데 오늘 저 역시 이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바를 간략히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건축도시연구소와 학회가 좀 더 우리나라 도시설계의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또 계속 모색해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년이나 도시설계 학회라는 어떤 특별한 그 기관을 혹은 기구를 우리나라에 갖고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라는 학자들의 이제 모임이 공식화됐다라는 것이고 그 일대 강병기 회장님 기억도 나는데 이미 그 이전에 제 기억으로 95년,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우리 선배 학자님들이 이제 강홍빈 선생님 같은 분들 다 여러 학자들 모시고 정말 스스로들 도시 설계가 무엇인가라는 공부를 하셨던 기록을 보면서도 정말 선배님들이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셨었구나. 그런 고민 위에 20년 전에 이제 학회가 출발을 해서 지난 20년간 도시 설계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쭉 이어져 온 그 전통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2007년도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설계를 통해서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책연구기관이 생겼었는데 당시 여러 사정으로 부설기관으로 출발을 했다가 저희 역시 올해 기관독립 법안이 통과돼서 원으로 승격하는 또 기쁜 그 일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은 학계에서 그리고 우리 업계에서 도시 설계나 건축에 대한 열망이 함께 모여져서 이루어낸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회의 20주년과 저희 연구소의 원승격을 맞이하는 그런 또 시점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된 저는 또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고요. 각 분야에서 고민하던 여러 이슈들이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도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 가운데에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 그 노력은 사실 도시 설계라는 어떤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융합적 과제가 이미 우리 사회에 도래하고 있고 저희 역시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바람직하다고 하는 해법들은 역시 굉장히 융합적 접근으로 해법들을 내고 있는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각 분야별 어떤 접근이라든가 분야별 어떤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질문이고, 당연히 각 분야가 하셔야 될 일도 있지만 이제 어언간 도시 설계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속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미 태생적으로 융합적인 태생을 갖고 있었던 만큼 더더욱이 뭐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뭐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의 질문으로 아마 이게 재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도시 설계는 결국 뭐 어느 분야라기보다는 행위로서 조금 저 스스로는 늘 구분지어 보면, 이제 강의에서도 늘 이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도시 현상, 우리 생활 환경 현상, 우리 환경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도 필요하겠고, 동시에 그것이 무엇인가와 더불어 뭐가 좋은가라는 소위 그 규범적인 어떤 가치의 논의가 여기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우리 분야 뭐 건축, 도시, 조경 모두 다 함께는 결국은 이론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가의 그 행위 기반의 학문인 만큼 마지막에 세 번째 컴포넌트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나, 뭐 이런 그 세 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어떤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설명 방법으로 이 세 분야가 아마 굉장히 그 좀 더 데이터 기반이나 증거 기반의 설명과 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어떤 해법을 찾아가는 그 방법의 모색으로 세 분야가 명실공히 같이 이어져 가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를 기획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회에 들어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어쨌든 저희는 1월부터 거의 한 6개월간 코로나라는 새로운 그 현상을 맞닥뜨리면서, 더군다나 코로나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소위 그 K-방역이라는 그런 걸로 우리와 다르게, 이전과 다르게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인정을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로부터 받고 있는 이런 굉장히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동안 좋은 해외 사례를 우리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것이 도시 설계 프랙티스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우리가 늘 좋은 사례로 얘기했던 뉴욕, 뭐 덴마크 코펜하겐, 뭐 런던, 이 모든 도시들이 지금 그렇게 여러 좋은 도시 설계 이론과 프랙티스 사례들을 해왔지만, 뜻밖에도 우리도 놀라고 그들도 놀랐듯이 이번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이해서 대책 없이 무방비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뉴욕에서 그 훌륭한 인프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작 죽어나가는 자신들의 시민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가 한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방어를 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이 우리에게 도시 설계에 주는 질문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해 보자면, 아마도 원론적으로 다시 우리는 우리 도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우리는 우리 도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하는 소위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레퍼런스로 잡을 것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몰랐다라는 거를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던져주는 질문, 그게 다시 치환된다면 도시 설계로서 우리가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질문해 봐야 할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이 시점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잘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봤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중앙 집권형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굉장히 협업을
뭐 의료진과 행정이 합하여서 아니면 죽어 나갈 테니까 그런 대응을 우리가 늘 걱정했던 협업을 한다거나 천천히 해야 된다라거나 도시 설계가 어느 순간 예전 개발 시대와는 다르게 뭔가 더 천천히 지역 베이스로 주민 주도로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그 소위 담론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 틀리지 않은 그 담론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했지만 굉장히 현장에서는 안 되는 점들도 많고 물론 그것을 이루어야 할 최대한의 노력을 도시설계 분야에서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뜻밖의 굉장히 잘해놓은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중앙 집권형에서부터 지역에까지 내려가는 그 행정력과 동원력과 이런 이전에 우리가 꼭 중요하다라고만 보지 않았던 이게 새로운 우리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여기가 이제 좀 더 컴플렉스해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중앙 집권형에 빠르게 뭔가 하는 곳으로 되돌아가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그 무엇이 우리가 꼭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탐구의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을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해외와 우리와의 어떤 그런 그 방향 입장 조정을 하면서 우리 해법을 어떻게 찾아 나가는가에 대한 그 도시 설계의 새로운 가치와 그 해결 방법의 모색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해외 사회는 뭡니까라는 질문에 이리 오래 답변을 드리는데 이 단순한 질문은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볼까에 대한 질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질문은 우리는 뭐를 잘하고 우리 문제가 뭐길래 우리는 어떤 해법을 어떻게 찾아나가고 싶은데 혹여 해외 사례는 어떤 레퍼런스로 우리에게 적절하게 참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잘 마련해 볼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이 도시 설계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효율적인 요번 K방역 체계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자발적인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잘 조화롭게 이 시스템을 마련해 나갔는가가 아마도 우리 도시설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도시설계 해법을 찾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요구,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나에 대한 치열한 고민, 그리고 우리가 뭘 잘하나, 우리가 뭘 모자라는가, 그리고 우리식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해법을 찾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지점에서 아마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도시 설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창의적으로 새롭게 해 나가야 아마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좀 더 덜 부끄러운 이 연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그 저희 선배님들이나 우리 세대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용감하게 새 해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 젊은 활동가들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너무 쉽게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크게 바뀔 거라는 얘기하는데 정말 뭐가 어떻게 바뀔 건가 그러면 뭐가 더 새롭게 창의적인 해법을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그런 데에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시도하는 데에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보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 말씀의 끝을 맺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도시설계 20주년 축하드리고 저희 연구소도 이제 원승경을 맞아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국도시설계학회 창립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지난 아마 10년 전일 거예요. 예, 도시설계학회 10년사를 정리할 때 그 집필 역할을 맡은 적이 있는데, 이 도시설계학회가 그 만들어지게 된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2000년 3월 아마 도시설계학회가 창립됐는데, 이 도시설계학회의 그 전신이 있었습니다. 모태가 됐던 게 바로 도시설계연구회입니다. 이 도시설계연구회가 그 시작되었던 게 아마도 1980년대 초반, 돌아가신 한양대학교 강병기 교수님, 그리고 강홍빈 교수님, 이 두 분이 주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죠. 이 도시설계연구회는 원래 모임으로 아마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이렇게 한 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94년에 서울연구원에 박사학위를 하고 들어갔을 때에도 그때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도시설계연구회 모임이 있었고,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연구회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설계연구회 활동을 쭉 기록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86년부터 94년까지 그 원래 회의 내용을 기록했던 자료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간사 역할을 맡았던 94년부터 99년까지 그 자료고, 그리고 98년부터 이제 그 도시설계학회 창립 얘기가 나왔고, 2년여 정도 이 학회 준비 작업을 거쳐서 이제 2000년에 학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죠. 도시설계 연구회 시절은 그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건축 전공 또는 뭐 도시계획 전공, 그리고 이미 7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계획과 건축 또는 조경 이런 그 전공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설계라고 하는 새로운 전문 분야, 뉴 프로페션이 조금 더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었죠. 또 80년대 초에 이제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러면서 도시설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전문가들이 뭐 학교에 계시는 분들 또는 업계에 계시는 분들 또는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 강한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연구 모임을 꾸준히 오랜 세월 이어왔던 것이 저는 도시설계 학회를 만드는 뿌리 역할을 했다. 그래서 도시설계 학회를 얘기할 때 이 도시설계 연구회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98년 아마 2월일 거예요. 그때 그 강병기 교수님이 당시 이제 구미대학 학장으로 계실 때 학회 창립에 대한 얘기를 이제 꺼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시설계 연구회가 한 20여 년 느슨한 조직으로, 자유로운 조직으로, 회장도 없는, 그저 간사만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인 조직으로, 이를테면 학회 같은 형태로 좀 단단하게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그 화두를 꺼내셨고, 그달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 또 많은 그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결과 2000년 3월 초에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설계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그 하나의 조직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제가 94년 2월 1일 이제 서울연구원에 처음 출근을 합니다. 이제 그해 박사학위를 했죠. 그리고 서울연구원은 92년 10월 1일 창립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활동은 93년 초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94년에 연구원에 들어갔고 이제 공채 2기로 활동을 했는데, 94년 제가 연구원에 들어갔을 때 서울연구원에 도시설계 이름이 들어간
하나의 단위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도시설계연구센터였습니다. 그 당시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이제 정년하신 김광준 박사님이 맡으셨는데, 그때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도시설계라는 이름이 들어간 어떤 그 조직은 도시설계연구센터가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과연 도시설계가 무엇냐, 많은 논란들도 했었고, 서울연구원에서 이미 있는 도시계획 연구 분야가 있는데도 도시설계센터는 왜 필요하고, 도시설계센터의 할 일은 기존의 도시계획 연구부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많은 그 논의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시설계센터에서 근무했던 13년 기간이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끼고 또 보람을 느낍니다. 그때 서울연구원에서 저희 센터, 도시설계센터에서 했던 일들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서울의 경관관리 연구였습니다. 한강변의 경관관리, 또 구릉지 경관관리, 5개 강구물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의 역할 또는 건축의 역할, 조경의 역할 못지않게 도시설계의 역할이 필요하다. 도시설계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경관관리였다. 이런 연구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설계 연구로 새롭게 시작했던 게 바로 보행공간 연구입니다. 정작 이 도시공간 가운데 자동차가 다니는 공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사람이 길을 걷는 보도 또는 공원 또는 작은 광장, 이런 보행공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우리 도시설계연구센터에서 사람을 위한 도시공간, 이 보행공간에 대한 연구가 90년대 후반부에 이렇게 불이 붙었죠. 그리고 또 하나 도시설계센터에서 열심히 했던 연구가 역사보전 연구입니다. 이 개발 시대를 살면서 오래된 것들을 대부분 지우고 없앴던 시대에 북촌이라든지 또는 인사동이라든지 또는 정동이라든지 이런 도시 안에 있는 역사가 담긴 오래된 장소들을 지키는 연구도 우리 도시설계의 중요한 숙제였죠. 그리고 또 하나 90년대 후반부터 열심히 했던 연구가 마을 만들기 연구입니다. 주민 참여 연구, 시민 참여 연구. 그래서 저는 도시설계연구센터가 이제 그 시대가 막 도시설계 연구회에서 이제 학회로 변화해가는 90년대 중후반부였는데, 연구원에서 이 도시설계라는 이름으로 우리 서울의 도시설계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서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우리 도시설계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이 도시설계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약한 몇몇 사람들만의 이런 어떤 한정적인 이름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이제는 보편화된 이름, 그래서 도시설계와 관련된 여러 이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또 활동하는 분들도 늘고 그리고 일들도 늘어나게 되었죠. 도시설계에 대한 그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설계를 그렇게 비유합니다. 도시계획이 아빠와 같은 역할이고 또 건축이 누나와 같은 역할이라면 도시설계는 엄마 같은 역할이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이 도시 전체에 대한 어떤 질서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건축 행위는 작은 필지 단위로 벌어집니다. 건축이 아무리 제 역할을 다해도 그 결과 좋은 도시가 바로 만들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과 건축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그 다리 역할의 필요성을 이제 도시설계의 역할로 많이 비유를 하죠. 제가 굳이 도시계획을 아빠, 또 건축을 누나, 도시설계를 엄마로 비유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은 과거의 시대 아빠처럼 시키는 데는 능하지만 디테일에 약합니다. 그리고 미스 코리아를 꿈꾸는 누나는 나를 뽐내는 데 관심이 있지 집안 구석구석 살피지를 않습니다. 엄마가 식구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도 챙길 줄 알고 과거의 아버지 스타일의 리더십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의 보살피고 또 돌보고 하는 이런 역할을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도시설계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썼던 적도 있습니다.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어쩌면 도시설계의 역할이다. 그리고 조금 더 도시계획이 다 하지 못하는 역할을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자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설계 역할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도시설계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이미 20살 성년이 된 우리 도시설계 학회가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건가. 이 점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면,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조경에 비해서 최근에 태어난 신설 분야입니다. 신설 전공 분야죠. 말하자면 뉴 프로페셔널이죠. 그런데 이런 전공 분야는, 전문 분야는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고, 또 기존의 전문 분야가 쪼개져 나뉘기도 하고, 또 몇 개의 전문 분야가 합쳐지기도 하고, 또 소멸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전문 분야가 오래오래 지속 가능하려면 사회적인 요구나 시대의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은 이발소에 갔고 여성들은 미장원에 갔는데, 요즘에는 남녀 할 것 없이 대부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발소라고 하는 이 전문 분야가 변화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을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2000년대 도시설계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하나의 전문 분야로 등장을 했고 지난 20년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시대 대한민국,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 도시설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 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저는 지금 과거 20년 우리가 쭉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다시 원점에서 대한민국의 도시는 건강한가? 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작은 마을들, 또 시골의 소멸위기의 농산어촌들, 또 지방도시에도 번듯한 신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지만 원도심은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거의 소멸 직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도권에 또 3기 신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지방은 지금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저 한 사람의 기능인으로, 전문가로 그저 묵묵히 시키는 일만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시와 국토의 건강한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개발 시대에서 재생 시대로 넘어오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쩌면 전혀 다른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들, 또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도시가 만약에 아파한다면 그 도시의 아픔을 치유하는 게 우리의 역할일 테고, 도시가 죽어간다면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는 게 우리의 역할일 겁니다. 강자들 편에 서서 일하기보다 도시의 약자들을 보살피는 엄마와 같은 그런 역할, 특히 재생시대는 말 그대로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역시 도시설계가 지금 정말 필요한 전문 분야구나, 도시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우리들을 응원하고 지지해 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다 못한다면 언제고 우리는 다시 소멸될 수 있다. 그런 경각심도 갖고 20년을 새롭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설계는 범위와 다루는 영역이, 내용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건물을 다루죠.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의 정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도시 전체를 봅니다. 조경은 물론 그 나름대로 영역이 있죠. 이러한 영역에 비해서 도시 설계는 이를테면 건물을 볼 수도 있고요. 도시 전체를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 설계가가 디자인하는 건물 디자인과 그리고 건축가가 디자인하는 건물은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 설계는 작은 단위인 건물의 단위도 보지만 도시 전체를 보고 그 특정 지역의 장소성도 도출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 전체 혹은 다른 도시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 설계는 다른 영역과 달리 그 다루는 범위와 대상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도시 설계가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계가, 즉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전문가들의 역할이 이 세 개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에서는 우리가 많이 목격했다시피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도시 설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여러 번 그리고 다소 관찰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공공에서는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은 아무래도 사업성 위주로 도시를 볼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에서 다루는, 특히 민간에서 도시의 어떤 개발 행위를 한다든지 도시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사업성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공공성과 이 사업성 관점에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해서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경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공공과 민간의 그런 입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에 개입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학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자들,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들은 실제적으로 공공성과 이 민간이 추구하는 그런 사업성,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내고, 그리고 도시 설계가 추구하는 시민들의 삶의 영역을 어떻게 지켜내고 정의롭게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관점에서 학계, 특히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는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게 가장 그 도시 설계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거기 문화라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오랜 시간의 켜 속에 쌓여진 그런 역사적인 의미들,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시 설계는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나라의 도시 설계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오랜 역사들이 만들어온 그런 흔적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느냐, 이게 아마 우리나라 한국의 도시 설계가 추구해야 되는, 그리고 다른 나라와 차별되어야 할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신도시는 이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왔죠. 특히 택지 개발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 도시를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보다는 도시 전체적인, 굳이 말하자면 톱다운 측면에서 택지를 만들고 그 후단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런 작업들을 해온 게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도시 재생은 실제로 그 장소에, 그 마을에, 그 공간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상들, 그리고 그 마을의 여러 공간들을 같이 처음부터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하고 굉장히 차별화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도시재생도 역시 이 정치적인 어떤 어젠다라든지 혹은 정해놓은 사업 일정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진정한 그러한 장소 만들기, 시민들의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역별로 누가 도시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정해진 건 없다고 봅니다. 뭐 건축가는 건축가 입장에서, 뭐 심지어는 토목계획가는 토목설계 입장에서 각각 도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각자의 영역에서 주장하는 도시 설계가 그게 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특히 도시 설계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설계는 우리나라 사회만큼 급속하게 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뉴욕의 빅딕은 몇 년 걸렸는데 서울의 청계천은 얼마 걸렸다. 그런 농담, 때로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시민들의 입장에서 도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온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러한 이런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오랜 시간 동안 담아가서 만들어가는 도시가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리고 톱다운보다는 바텀업, 즉 시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가 협력해가면서 어떤 정치적인 일정을 두지 말고 실제적으로 협력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도시 설계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지속 가능성, 탄소 배출 저감, 고령화에 따른 대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룰수록 저는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도시 공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배려할 건지 그런 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보다는 사람들의 걸어다니는 그런 행위들,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들, 그리고 노약자들, 어린이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실제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거창하게 탄소 배출을 줄이자, 탄소 배출을 감소하자, 그리고 인구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육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각각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시 설계가 원래 지니고 있는 그 근본의 의미, 근본의 취지를 잘 살려가고 그걸 구현하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설계는 우리가 책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다루는 대상이 있습니다. 수변을 다루고 마을을 다루고 아니면 길거리를 다루고 광장을 다루고 그러한 대상이 있지만 진정으로 도시 설계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무가,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일상들, 그리고 삶의 행위들이 도시 설계가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삶에 개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건지, 아마 도시 설계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실무분들은 마음속에, 가슴속에 자기가 꿈꾸는 사회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시를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실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발 업체의 광고 문구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Just do it.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지는 도시 공간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인 측면과 건축적인 측면에서
도시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서 한계점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쪽 갖고 있는 단점 또는 건축이 갖고 있는 단점 또는 장점과 장점들을 잘 결합해서 도시 공간의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속에서 사실은 도시 설계라고 하는 것들이 태어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도시 설계가 도시계획과 건축과 분리돼서 하나의 학문으로 성장되어 가는 과정을 오랜 동안 지켜왔고, 현대도시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질적인 향상, 이런 부분에서 도시설계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이러한 도시설계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한 가치 존중이죠. 특히 도시설계는 민간 쪽의 참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결과물들에 대한 올바른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나 그러한 도면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은, 민간은 사실은 민간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도시 설계 분야에서 하고 있는 민간은 어떻게 보면 공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즉 도시 공간은 완전하게 민간 영역이 아니고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는 민간의 활동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 이런 민간 활동을 통해서 공적 기여를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주면 그런 부분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계는 나름대로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학계를 통해서 나온 연구 결과들이 실무에서 또는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연구자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고 그 연구를 통해서 도시 공간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담당자들이 또는 정책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연구를 위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통한 활용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도시 설계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 도시 공급과 더불어서 도시 설계의 제도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시 설계 분야가 발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그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또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건축의 입체계획 또는 통합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 도시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시 재생에서도 이런 도시 설계의 중요성들을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을 하면서 단순하게 텍스트적인 그런 것들이 주가 이루었던 거에서 이제는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도면이라든지 또는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지 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달력이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재생 사업의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적정한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지금의 그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특히 이제 도시 설계 분야를 전공했던 분들이 특히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활성화 계획에 기반을 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최근에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뭐 건축이라든지 조경 또는 교통 또는 토목계획 이런 쪽에서도 도시 설계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도시 설계가라고 하는 전문가들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각각의 분야에서 기존의 도시 설계가들이 했었던 그러한 도시의 공간 환경에 대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반가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많은 일들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패러다임들은 각각의 분야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것도 융합하고 협업하는 그런 체계 속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도시 설계가
과거서부터 했었던 그런 작업 방식이죠. 어떤 하나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를 들면 도시설계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 또는 건축, 조경, 그다음에 정책, 도시행정, 여러 가지들의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나 목소리, 의견들을 들어서 그거를 조정 중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이어그램이나 도면으로 표현해서 실행하는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매우 적합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각각의 분야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건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제 통합하거나 최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역량은 출중할지라도 그것들을 꿰매고 하나로 만들어내는 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것도 존중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도시설계 쪽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면 저희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역량을 배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할 시대가 와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책찍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배 도시설계가 또는 후배 도시설계가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히 이제 한국도시설계 학회라고 하는 학회를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존의 경험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되다 보니까 특히 그런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는 도시설계 학회는 특히 이제 도시설계의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따로 실무 따로가 아니고 이론과 실무가 서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 도시설계가 발전했던 그런 기폭제가 되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2020년, 2030년 더 진화된 모습으로 한국의 도시설계가 세계 속의 어떤 자리를 잡는 그런 기회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신도시를 해외 수출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K방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신도시를 해외 수출하면서도 좀 이러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노력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한국적인 정서에서 만들어진 고유한 도시설계 만들기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그리고 진일보하는 그런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4차 산업, 전염병, 도시재생, 신도시, 근자에는 이제 그린 뉴딜, 또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 담론들이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것들의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코어가 뭐냐 하면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최선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그런 변화들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 공간들을 어떻게 조금 바꿔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런 변화 통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적합한 환경들을 만들어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또 변화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공간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도시를 만들면서 도시를 설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것들 테스트 베드화해서 그런 것들이 공간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액션들을 바로바로 저희들이 이제 실무와 연결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우 어떻게 보면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이 흐름이 빠르다 손 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능히 도시 공간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들을 도시설계 분야가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설계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연구자들 또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부 때 건축을 전공했고 석사 때 도시설계를 전공했고 그 다음에 실무를 통해서 도시설계를 접했고 그 다음 학교에서 도시설계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도시공간에 이렇게 놓였을 때 내가 온몸으로 예를 들면 육감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이 육감으로 느끼는 이 감각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다. 나의 생각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유사하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가? 어떻게 공간을 변화시키면 좋을 것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라는 끊임없는 변화, 안주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주면 더 이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끝없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학문적인 결과가 나온 것들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잘 받아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론적인 것들을 항상 놓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도시설계는 공익과 사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부딪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훨씬 더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특히 이제 민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익을 많이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공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사적인 이익들을 취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우리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실무하고 있는 분야들이 각각 더 좋은 도시 공간 환경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를 저희들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